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 초 하루가 되겠습니다. 새해가 이제 밝은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청룡의 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청룡 하면은 푸른 용이니까 뭔가 웅비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용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이 용이 용맹스럽다 그 용자는 아니지만은 뭔가 막 움틀거리면서 뭔가 막 뛰어오르는 듯한 그다음에 비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동물이죠. 그리고 상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면서 정말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용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뭔가 신비로워하고 뭔가 용을 접하면은 큰 일이 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동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용문이라는 이제 한자가 있듯이 뭔가 용이 이렇게 오르는 듯한 그런 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새롭고 뭔가 크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해가 바로 용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청룡이기 때문에 금년은 정말 모든 분들 운수가 대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선 2024년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모두의 관심이죠. 도대체 휴일이 며칠이나 있는지, 대체 휴일로 인해서 이제 추가되는 휴일도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휴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올해가 사실은 또 윤년이 되겠습니다. 2월 달이 이제 긴 2월이죠. 29일까지 있는 그런 윤년이기 윤년이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하루를 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런 얘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회정책 면에서 여러 가지 법률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인종 국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게 되는, 기울어진다기보다 이제 그만큼 외국인 비중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 비율이 이제 5%를 금년에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이 눈에 띄어요. 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정치적으로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해라고 하네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이제 선거가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제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물의 깊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라든가 길 이런 거는 쉽게 측정해서 잴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변수에 얼마만큼 많이 찬동을 하는지 동의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선거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금년에 4월 10 일은 이제 22대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총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 그리고 갈 바라고 할까? 이런 것이 크게 결정되는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일체의 노이생 변수가 없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또 기원하면서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단호하게 적발해서 분쇄하는 그런 이제 선거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초하루를 이제 새 원단이라고 이제 하죠. 예. 오늘은 갑진년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해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진년 2024년
오늘로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갑진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2024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즉 2024년 1월 1일이 월요일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는 2024년이기 때문에 4로 나누면 떨어지죠. 어, 4로 나눠서 떨어지면 이제 윤년이라고 하는데 그 윤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2월 말일 28일 이후에 2월 29일 윤일이 하루 추가되기 때문에 그걸 윤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월 29일이 이제 윤일인데 그 윤일에 대해서 윤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2월 29일 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올해는 그 이제 갑진년이 되죠. 띠는 용띠인데 바로 푸른 용이 해, 즉 청룡이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21세기와 3000년기의 24번째 해가 되겠죠. 네. 21세기 들어서 24번째 해가 바로 올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2024년인데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듯이 지금 2000년대는 제 3000년기가 되겠습니다. 3000년기로 1000년 단위로 봤을 때도 24번째 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2020년대에서는 다섯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즉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그래서 2020년대에서는 다섯 번째가 바로 금년 2024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휴일을 한번 볼까요? 뭐 다들 그 이제 휴일이 참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일단 뭐 우리는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이제 택하고 있죠. 참 격세지감입니다. 뭐 솔직한 얘기가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뭐 근무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그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특히 이제 공장이나 그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도 8시간 근무를 했어요. 물론 거기 뭐 잔업하겠다라면 더 하고 그다음 날 특근하겠다면 근무를 이제 스스로 나서서 더 했죠. 근데 그만큼 본인이 일을 더 하면은 이제 더 많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요즘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년에 이제 그 연휴가 음 일단은 그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그 설 연휴예요. 설 옛날엔 구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설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2월 12일 2월 12일 날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 인제 적용이 돼서 어 이 2월 12일까지 논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쉬게 되죠. 예. 4일 그 이제 연휴가 되겠습니다. 연휴에 대해서 쪼끔 이제 후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인제 대체 휴일 제도가 생겼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갖고 우리가 쉬어야 될 날이 뭐 일요일이나 뭐 이런 거하고 인제 겹쳐지면은 이제 쉬는데 하루가 인제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인제 들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제 대체 휴일을 적용해서 하루 연장해서 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 휴일 제도를 제가 요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고서 더보기에 보면 그 인제 링크 주소가 나와 있죠. 예. 그걸 통해서 한번 자세한 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9 일까지는 윤일이 끼기 때문에 인제 어 다른 해하고 약간 다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월하고 12월 즉 10 달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2002년 그다음에 2013 년, 2019 년과 같은 형태의 달력이다. 그러니까 요일이 이 저 2002년, 13년, 19 년과 같은 그런 인제 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3 일절. 지난해 그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 인제 방송을 해 드렸는데 그 유관순 누나가 인제 활약했던 그 인제 3 월달 3 일절이 인제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인데 3 일절이니까 금요일 날 쉬죠. 그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인제 정식 그 업무가 시작이 되니까 인제 그때 인제 학교는 입학을 하고 또 개학을 합니다. 2019년 이후에 5년 만에 3월 4 일이 이제 그 입학과 개학이 3월 4 일이 된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저희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뭐 통상적으로 뭐 학교는 3월 2일 날 다 인제 시작을 하게 됐고 군대 가는 날 3월 1일 날 제가 입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눈이 막 내리면서 용산에서 인제 그 군용 열차를 타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글쎄요. 군인들도 일요일 날 입대를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3월 1 일이면은 일요일이 아니라 인제 공휴일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때 입대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제 기억이 지금 뭐 정확할 거라고 보는데 정확하다라면은 3월 1일 날 저희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2019 년처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지만은 이게 대체 휴일이 인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6일 날 또 인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제 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부처님 오신 날은 스승의 날에 겹쳐서 가끔 학교에서는 이제 관련 행사를 생략을 하거나 뭐 휴일이면은 사실 인제 그 학교에 나오고 그럴 수가 없죠. 아니면은 그 전날 14일 날 이렇게 하루 당겨 갖고서 음 어떤 그 기념식 같은 것을 인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참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정말 스승님 가슴에다가 인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일이 복잡해 갖고 선생님들도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불행한 시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2024 년은 공휴일 수가 총 68 일이 되네요. 그래서 대체 휴일이 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4월 10 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는 수요일 날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공휴일에 대해서 한번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 1월 1 일이 인제 신정이고 2월 9 일부터 11 일이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 일은 설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인제 하루 더 연장되고 3월 1일 삼일절, 4월 10일 날 바로 수요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네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고 5월 6일 날 어린이날, 5월 5 일이 인제 어린이날이 겹치니까 일요일과 6 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5월 15일 날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6월 6 일은 현충일, 8월 15일 날은 광복절, 그다음에 9월 16 일부터 18 일까지는 인제 추석이 되겠습니다. 10월 3 일은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음 여러 가지 공휴일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금년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3일 이상인 연휴가 몇 번 있죠. 예 바로 신정 연휴. 12월 30 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신정 음 첫 회 바로 오늘 이렇게 연장해서 총 3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설 연휴는 2월 9 일부터 12 일까지 총 4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 일절 연휴는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3일 일요일까지 총 3 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은 5월 4 일, 5일 그다음에 6일 해서 음 총 3 일이 되겠습니다. 5월 6 일도 인제 대체 휴일이 적용이 된 거죠. 네. 자 뭐 조금 전에도 인제 갑진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속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인제 진인 그 해예요. 그래서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육식갑자로 인제 헤아린다라면은 이 갑을병정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갑자년을 첫 번째라고 본다면은 40 번째 41 번째 해가 바로 금년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삼재라는 게 있죠. 삼재 하면은 음 이 삼재 뜻이 수재, 황재, 화재, 풍재 등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를 뜻하는 민간 용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삼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른들이 띠 세 개를 묶어 갖고서 삼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띠 셋을 묶어서 삼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수재, 황재, 풍재 이게 사람한테 닥치는 이제 세 가지 재해니까 그걸 삼재라고 인제 이른 거죠. 자 그런데 인제 올해는 용띠가 삼재 들어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띠는 들어오는 삼재니까 들삼재가 되겠네요. 그리고 쥐띠는 인제 한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오리지널 삼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띠는 이제 마지막에 있으니까 날 삼재 인제 삼재에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인제 내년엔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올해 인제 날 삼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금년은 윤년이죠. 윤일은 2월 2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통상 2 월의 말일은 희귀질병의 날이죠. 네. 인제 그런가 하면은 평년 같으면 2월 28 일이 희귀질병의 날인데 윤년에는 2월 29일 이날이 희귀질병의 날이 되겠습니다. 희귀질병의 날이 2월 말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일 29일 2월 29 일이 윤일인데 윤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제가 2월 29일 날 다시 그 방송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인제 사회 정책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인제 많이 있는데 우선 괄목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을 몇 가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TBS. 음 저게 트래픽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이죠. 예, 교통방송.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방송인데 그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인제 완전히 인제 지원이 중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의미를 인제 포함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장황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2024 년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TBS는 인제 자구책을 찾아야죠. 도저히 자구책이 찾아지지 않고 적자를 보고 그게 지속된다라면은 어 그냥 일반 기업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제 폐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뭐 광고 수입도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다른 방송국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자구책을 마련하면 될 거라고 인제 봅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 세에서 18 세로 하향 조정이 된다. 예. 이제는 18 살만 되면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의 일반구가 재출범한다. 옛날에는 부천에 그 구가 있었죠. 뭐 은미구 그다음에 뭐 오정구 또 하여튼 그 이제 구가 몇 개 있었는데 이 구는 그러니까 그 자치구가 아니에요. 이제 서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그다음에 구로구 아니면 중랑구 이렇게 인제 구가 있는데 그 구는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구청장을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이제 자치행정구가 되는데 부천은 부천시장을 어 공식적으로 선출하고 그 밑에 있는 구는 그냥 행정구역상 구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격이 다르죠. 예. 부천시의 뭐 예를 들어 오정구청장하고 서울시의 구로구청장하고는 인제 레벨이 인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천시가 저런 구를 그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구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가 무슨 이유인지 지금 재출범한다. 다시 인제 구청장 그 그러니까 행정구청장 제도를 갖다 인제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제도를. 아마도 그 부천시가 상당히 그 인제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 저렇게 일반 구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 갖고 관리를 하는 것이 행정상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신속성도 인제 도모되고 인제 그런 인제 의미가 있어서 재출범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그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최저임금이 9,620 원에서 9,860 원으로 인제 인상이 되는 거죠. 예 금액상으로 봐서 인제 상당히 그렇게 그 큰 금액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글쎄요 우리가 뭐 최저임금 즉 시급을 뭐 "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해 갖고서 인제 한 번에 그냥 대폭적으로 그 인제 그 연속 이렇게 올린 그 경험을 갖고 있죠. 참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봅니다. 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년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리기 전에 점진적으로 그 인상시켜 온 평균 인상률이나 그다음에 대폭 올리고 또 대폭 올렸다가 그다음에 도저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인상률을 또 낮춰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을 때 그 5년 단위를 봤을 때 평균 그 임금 상승 비율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인제 너무 급작스럽게 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코로나 그 상황하고 겹쳐 갖고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인제 그때 망가졌죠. 근데 거기서 사실 일자리가 많이 날아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차츰차츰 올렸으면은 어 그것을 그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소화시키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하던 그 사업을 영위를 했으면은 문 닫는 사람도 이제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충격적으로 그렇게 올려 버리니까 문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상폭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망가졌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리석은 그런 어 철없는 경제 정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브릭스에 이제 가입을 이제 하는 거네요. 자 브릭스 하면은 B는 브라질이죠. R은 러시아고 I는 I가 인도인가요? 네 인도. 그다음에 C가 차이나입니다. 그다음에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이죠. 예. 이렇게 그 경제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인제 블록을 묶었는데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이집트 그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인제 가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덩어리가 커지는 겁니다, 경제 덩어리가. 자, 그다음에 1사단과 9사단과 25사단의 신병교육대 임무가 해제가 됩니다. 예, 1사단. 뭐, 제 친구가 근무했기 때문에 1사단 정겹게 들립니다. 그리고 9사단.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9사단에 가서 업무를 본 적이 있어갖고 또 9사단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25사단은 제가 동원훈련을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친근한 그런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25사단에 그 설치돼 있던 신병 교육대가 이제 그 임무가 해제돼서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유는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네요.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인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로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자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해가 된다. 올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하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출산을 하는 경우 뭐 둘, 셋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리고 정교하고 깊숙한 그런 어떤 가산제도, 그다음에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예. 뭐 어찌 됐든 지금과 같은 출산율, 우리나라 TFR이 0.7 정도 되죠. 0.7이면은 이게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가면서 아이를 0.7 명뿐이 안 낳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죠. 우리나라 인구 지금 피크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그 이제 포물선의 그 꼭대기 지점에 지금 이제 이걸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는 심해지고 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아주 정말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네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유학생 근로자가 증가 추세로 볼 때 2024년에는 한국이 공식 외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음 그 인구의 5%가 인제 넘어가면은 음 이거는 이제까지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인제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고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어 다문화 국가 내지는 다인종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배달을 잘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그다음에 단일 민족이다. 뭐 단군 의 자손이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저도 뭐 김 씨지만은 그 김해 허씨 황후가 인도에서 온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 그때도 인제 다문화 성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구 외국인 인구 수가 뭐 0.00 뭐 몇 퍼센트 정도 뭐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인구의 5%가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바라다 봐야 될 수치가 되는 거죠. 예.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이 5%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년부터는 어 뭔가 변모된 그런 사회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히잡이라고 그러나요?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그런 여성들 많이 보고 정말 외국인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제 외국인이 많더라. 100명 중에 5 명이 인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 정말 이 다문화 다인종이라는 변수에서 오는 아직 어 어떤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어 어떤 연원을 따지자면은 이제 1989 년에 기능 실습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인제 92 년에 인제 한중 수교가 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이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다가 인제 한중 수교가 되면서부터 인제 차츰차츰 인제 그런 어떤 통제의 범위가 이렇게 확산이 됐죠. 넓어졌죠. 통제 범위는 좁아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음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점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의 인구가 된 겁니다.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아직 2.38%인데 그것도 인구가 1억 2,541만 명이네요.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많은 그런 어, 이제 인구 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299만 명만 2.38%만 이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죠. 10년대인가 그랬어요.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뭐 아주 그 무렵인데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우에노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우에노 공원 앞에 보면은 한때 정말 중동 사람들이 공원 앞에 엄청 많았었어요. 아침에 이게 출근할 시간에 나가 보면은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해인가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일본 정부는 그때부터 다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비중을 적절히 이제 컨트롤한 거예요. 5%뭐 이렇게 많지 않고 2.38%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저 수치를 넘어서 5%가 추가된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 우리 저출산과 같이 맞물려 갖고 고령화 그다음에 이 외국인 비율 이거 정말 정말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의 그 변수가 됩니다. 우리 사회적 변수죠. 정말 이거 깊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뭐 이민 청얘기가 나오고 뭐 난민도 막 받아들인다 뭐 이러고 외국인 뭐 연수생을 1년에 뭐 몇십만 명씩 받아들인다 뭐 이러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체성의 어떤 흔들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야말로 한반도라는 이름도 바꿔야 될지도 모르죠. 한민족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이 문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이거에 맞물려 갖고 외국인 노동자 한국 유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 정말 참 큰 문제예요. 한국이 빠르게 4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것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 전문가들의 조언이야 늘 있죠. 그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제 정책이 되려면은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같이 발맞춰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화를 낼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어리석은 대처를 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는 물론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자, 금년의 화두는 세 가지라고 일단 우선 보겠습니다. 저출산, 그다음에 에, 고령, 그다음에 다문, 다인종 의혹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세계의 그 각국의 선거 일정이 이상하게 올해 선거가 많이 몰려 있는 해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일명 세계 정치 빅뱅의 해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세계 정치를 갈아입을 선거가 몰린 해로 원래 용띠해가 선거가 가장 많다라고 돼 있네요. 글쎄 용이 움틀거리면서 꿈틀거리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는 해라서 선거가 많은가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치 이제 입문하는 사람 등용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냥. 자, 동아시아 우리나라, 북한, 일본, 몽골, 대만의 선거가 모두 올 한 해 몰렸다. 북한도 선거를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뭐 다 짜여진 틀로 하는 선거라면 사실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선거가 있는 해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아마 푸틴이 또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EU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EU 뭐 의장도 다시 뽑히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맞붙었었죠.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콜로라도주하고 또 마인주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대통령 이 선거 투표용지에다가 트럼프라는 이름을 인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참 미국이란 사회도 엄청 많이 망가진 사회 같아요. 참 웃기는 그런 상태 그런 나라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미국 옛날 하면 미국 굉장히 이제 큰 나라 그다음에 커 보이는 나라 위대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아이고 미국도 별 볼 일 없는 나라구나. 응? 걔네들이나 우리나 그냥 현실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똑같구나. 그만큼 미국 사회도 타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에 대한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을 좀 그렇게 안 봤거든요. 답답한 한심한 나라가 미국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국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총선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대선도 같이 이제 겹쳐서 지금 치러진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 그 이모티콘은 이게 물음표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표정인데 사실 뭐 선거 결과는 알 수가 없죠. 특히 그 이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상한 변수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민심, 즉 국민의 어떤 그 선택에 왜곡이 생긴다라는 게 에, 커다란 문제죠. 그런 일이 금년에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그 사항을 좀 이렇게 보완해 갖고 정말 누가 봐도 아 공정한 선거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정한 관리를 하는 선거가 금년에 치러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선거 치르는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지어는 북한도 좀 공정하게 선거를 치렀으면 합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하나뿐이 없으면 뭐 방법이 없죠. 예, 이상 그 2024년 첫날을 맞이해서 금년에 그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내용, 또 금년이라는 해가 갖는 의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